찍어 빨리. 괜찮아? 뛰어. 위험해 어서. 북한 최고 권력의 중심부, 군부를 장악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철민, 인민군 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바로 옆에서 북한 군사력 전체를 움직이는 실세 중의 실세였습니다. 평양에서 누구보다 풍요롭게 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쿠바 하바나에서 단 15분 만에 사라진 그의 주머니에는 작은 USB 하나, 그 안에는 북한 정권 전체를 뒤흔들 폭탄 같은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왜 탈북했을까요? 김주혜의 등장이 그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USB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인민군 소자였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우리 세대는 이 땅이 둘로 쪼개지는 걸 봤다. 너희 세대는 다시 하나 되는 걸 봐야 한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군인이 되어 조국을 지키는 것이 꿈의 전부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22살, 저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고 사격과 전술에서는 누구도 저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35세 소장, 40의 중장, 그리고 마침내 51살의 인민군 대장 계급장을 달았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직접 저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셨습니다. 강철민 동지, 우리 공화국의 칼이 되어달라. 그날의 영광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 군부의 정점에 섰습니다. 모든 군사작전은 제 승인을 거쳐야 했고 모든 장성들은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평양 중심가에 있는 특급 아파트, 냉장고는 늘 가득 차 있었고 배급줄에 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외국 술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었고 전용 차량도 3대나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 걱정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연탄 구하느라 고생하셨다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군부대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모든 사람이 저를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성공한 인생인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풍요로웠지만 마음 한쪽은 늘 무거웠습니다. 언제든 눈밖에 날 수 있다는 사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원수님 한마디면 끝이라는 사실, 그게 늘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당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여 군량미 생산량을 보고하는 자리였죠. 올해 쌀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민군 장병들은 모두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다르다는 것을. 가끔 전방 부대를 시찰하러 가면 병사들의 얼굴이 평양 군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은 말라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군대가 정말 강한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순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니까요. 저는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군부 실세로, 새아이의 아버지로, 당 간부로.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읽고 군사회의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특별학교에 다녔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대동강이 흐르는 평양의 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 불빛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인민군 대장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당에서 지방 군부대 시찰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함경남도와 양강도 접경 지역의 국경 수비대를 점검하는 일이었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아내가 배웅해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평양역에서 군용 특별 열차를 탔습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일반 노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전용 차량이나 헬기로만 다녔거든요. 기차가 천천히 평양역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대동강이 보였고 익숙한 평양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기차가 평양을 완전히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농촌 풍경이려니 했습니다. 논밭이 보이고 작은 마을들이 보였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너무 남루했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기차가 더 멀리 갈수록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철로 주변에 시신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형체를 겨우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한 구, 두 구가 아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곳곳에 굶어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작은 역에 잠시 멈췄습니다. 플랫폼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꽃제비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모 없이 떠도는 거리의 아이들이죠. 동무, 먹을 것 좀 주세요. 제발요, 동무. 손바닥만 한 아이들이 기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은 까맣게 그을리고 옷은 누더기였습니다. 어떤 아이는 비닐봉지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먹을 게 있나 싶어서요. 어떤 아이는 땅바닥에 떨어진 옥수수 알갱이 하나라도 주우려고 손톱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쯤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고기도 있고 쌀밥도 있고 과일도 있는 식탁에서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기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마을마다 사람들은 말랐고 아이들은 배가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견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인가? 평양에서는 매일 아침 뉴스가 나옵니다. 우리 인민은 행복합니다. 농업 생산량이 역대 최고입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로 모두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뭡니까? 굶어 죽은 시신들, 구걸하는 아이들, 뼈만 앙상한 사람들, 문득 돌아가신 할아버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6.25 전쟁 때도 힘들었지.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말이야. 할아버지는 전쟁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눈빛만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희망도 분노도 아무것도. 그저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 그것만이 전부인 눈빛이었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을 거야.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죠. 하지만 이 굶주림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경수비대 부대를 시찰했습니다. 지휘관은 긴장한 얼굴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장 동지, 우리 부대는 언제든 남조선 괴뢰군과 미제 침략자들을 격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의 군복은 해지고 낡았습니다. 얼굴은 영양실조로 창백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서 있다가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저 대장 동지, 병사들 식사는 어떻습니까? 지휘관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루 두 끼, 옥수수밥입니다. 고기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들이 조국을 지킨다고요? 이렇게 굶주린 병사들이?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광경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뼈만 남은 시신들, 구걸하는 아이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병사들. 우리는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가? 평양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고 TV도 보고 영화도 봅니다. 그런데 평양 밖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 위에서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양은 섬이었습니다. 거대한 거짓말로 둘러싸인 섬. 우리는 그 섬 안에서 눈과 귀를 막고 바깥 세상의 고통을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평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냉장고에 가득한 음식들, 따뜻한 난방, 깨끗한 옷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빠, 다녀오셨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아내가 물었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저는 본 것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뭔가가 제 안에서 깨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웅장한 건물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불빛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저는 그 비정상 속에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기차 여행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군부대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했고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공식 행사에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광경들이 떠올랐습니다. 철로 주변의 시신들, 구걸하는 아이들, 죽은 듯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냉장고 가득한 음식을 볼 때마다, 따뜻한 난방을 느낄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딸 김주애를 공개적으로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현장이었죠. 처음에는 그냥 딸을 데리고 나온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주애를 존경하는 아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며칠 후 비밀 군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고 2급 장성들만 참석하는 회의였죠. 당 선전부 부장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동무들, 김주애 동지는 우리 공화국의 미래입니다. 모든 군 간부는 이를 명심하십시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주애 동지, 10살짜리 아이를 동지라고 부른다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후계자 작업이 시작됐구나. 회의가 끝난 후 동료 장성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철민 동지, 이거 심상치 않소. 무슨 뜻이오? 주애가 후계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소? 그럼 우리 같은 늙은 군인들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우리는 숙청될 수도 있다. 북한에서는 권력 교체기마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 수많은 군 간부들이 숙청되었습니다.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넘어갈 때는 더 심했습니다. 고모부인 장성택까지 처형되었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김주애가 권력을 잡으려면 기존 군부 세력을 제거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1순위는 바로 저였습니다. 인민군 대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군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제가 김주애의 권력 승계를 방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빌린 목숨으로 살고 있구나.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에서 긴급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군 고위 간부는 김주애 동지에 대한 충성 서약서를 제출하라. 충성 서약서? 10살짜리 아이에게?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그게 바로 반역이 되니까요. 저는 서약서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김주애 동지에게 무한한 충성을 바친다. 김주애 동지의 영도를 받들어 인민군을 지키겠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써야 했습니다. 그 후로 김주애는 계속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2023년 2월 건군절 열병식, 3월 핵무기 개발 현장,
4월 해군 시찰. 매번 김정은 원수님 옆에 있었고 매번 조선중앙TV는 그녀를 특별하게 보도했습니다. 주의 동지의 위대한 영도. 주의 동지의 현명한 지도.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영도를 합니까? 무슨 지도를 합니까?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보다 선배인 군 원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70대 중반의 인민군 차수였습니다. 철민이. 그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애가 권력을 잡으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다 정리될 걸세. 젊은 피로 군부를 채울 거야. 하지만 아직이라고? 이미 시작됐네. 자네도 조심하게. 그는 빈 소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 원로 군인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군부 안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숙청이 시작됐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은 나인가? 그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고 대동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분노, 절망, 두려움, 갈망.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인민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만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자신이 없다. 이 정권에 신물이 난다. 증오한다. 나만식 통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인민들이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맞나? 그 다음에는 환멸이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리고 이제는 결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요? 인민군 대장이 탈북한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도망간다.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도망가거나 죽거나. 저는 머릿속으로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언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에서 비밀회의가 열렸습니다. 고위 간부들만 참석하는 회의였죠. 회의가 끝난 후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철민 동지 혹시 남조선 영상물 본 적 있소?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엄청난 범죄였으니까요. 아니, 없는데? 그럼 한번 보시겠소? 아주 조심해서 말이오. 그는 작은 USB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볼 때만 보시오.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저는 그 USB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꼭꼭 닫고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남은 드라마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남조선이 어떻게 사는지 보자 정도였죠.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말하고 웃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저게 싫어.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북한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한 장면에서 평범한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밥, 국,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기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가족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였던 겁니다. 오늘 반찬 맛없네. 드라마 속 아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배고픔을 모르는구나. 우리 북한 주민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서 굶어 죽는데 저 사람들은 반찬이 맛없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는 서울거리가 나왔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습니다. 가게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밤 11시, 12시에도 문을 열고 물건을 파는 거였죠.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야.
평양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어. 정부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북한에서 이런 말을 했다가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남한 드라마를 봤습니다. 한 편, 두 편, 10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볼수록 제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저렇게 살고 싶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 가고 그냥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 꽃제비들, 영양실조 병사들, 정치범수용소 사람들, 인권이 없는 이 나라. 어쩌면 좋은가? 하지만 저는 북한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군부 최고 위층으로.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장이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 건강상의 이유로 사망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부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주의 체제 준비 때문이다. 늙은 군인들을 제거하는 거다. 온 나라가 숭늉했습니다. 총참모장은 60대 중반의 노련한 군인이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신임도 두터웠죠.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은 누구인가? 혹시 나인가?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성 부상차관이 처형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반당 반혁명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김주의 후계 체제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였습니다. 군부 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의 동지는 아직 어립니다. 군사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고사총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 명의 군인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강철민, 너는 지금 빌린 목숨으로 살고 있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이야.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을 겪으셨지만 그래도 누가 죽고 사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적이 총을 쏘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전쟁도 아닙니다. 그냥 권력자의 기분에 따라 사람이 죽는 겁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모든 군 고위 간부는 재산 신고서를 제출하라. 재산 신고? 왜 갑자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요? 재산이 많으면 뭐라고 할 거 아니요? 부정축제로 몰 수도 있어. 모두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부대장으로 살면서 당연히 특혜를 받았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외국 물건들. 이게 다 부정축제로 몰리면 어쩌죠?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아내와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웅장한 건물들. 하지만 이제 그 불빛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불빛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을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 도망가야 한다. 자유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인민군 대장이 탈북한다.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도망간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아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그렇다면 도망가야 합니다. 죽을 각오로. 그로부터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2024년 초봄이었습니다. 당에서 공식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쿠바와의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한 고위급 방문단 구성이었죠. 저도 방문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쿠바라. 멀리 가네. 동료가 문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쿠바. 평양에서 지구 반대편.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저는 서재에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물론 북한 인터넷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제 지휘로는 어느 정도 외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쿠바의 지리, 한국 대표부 위치, 국제법상 망명 절차,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외교 공간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24시간 감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저는 몇 달 동안 경호원들을 관찰했습니다. 우리 집을 지키는 경호원들, 군부 회의 때 따라오는 경호원들, 공식 행사 때의 경호원들, 그들의 교대 시간, 담배 피우러 나가는 시간, 식사 시간 모두 체크했습니다. 교대할 때 7분 정도 빈틈이 생긴다. 해외 방문 때는 더 복잡했습니다. 호텔 구조, CCTV 위치, 비상구 모두 파악해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USB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휘 덕분에 접근할 수 있는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해외 비밀 계좌, 고위 간부들 사이의 권력 다툼, 무기 거래 내역, 그리고 김주혜의 후계 작업 문건, 특히 마지막 문건은 폭탄이었습니다. 김주혜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누구를 숙청할 것인지, 어떻게 군부를 장악할 것인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건을 USB에 복사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평양 전체가 뒤집힐 거야. 출발 일주일 전, 저는 평양 시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싶었습니다. 대동강이 흐르는 풍경, 김일성 광장의 넓은 공터, 어릴 적 친구들과 놀던 골목,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길,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지. 이상하게도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 도시가 아름답긴 했지만 여기서의 삶은 자유가 없었으니까요. 출발 전날, 저는 혼자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부모님은 평양 외곽 공동묘지에 묻혀 계셨습니다. 무릎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식 용서하십시오. 저 이 나라를 떠나려 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야지. 사람답게 살아야지. 저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쿠바로 떠나기 전날 밤,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그들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곁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을 나왔습니다. 서재로 가서 USB를 꺼냈습니다. 옷 안쪽 주머니에 숨길 수 있도록 얇은 천으로 재봉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새벽 4시 창밖을 보니 평양의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강철민, 이제 후퇴는 없다. 죽을 각오로 가는 거다. 자유 아니면 죽음이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결정을 내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쿠바 하바나 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한 아이가 아버지와 장난치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이 그냥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었죠. 저게 정상이구나.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풍경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아니면 평생 기회는 없다. 우리 일행은 하바나의 고급 호텔, 나시오날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북한 대표단이 한 층을 통째로 배정받았고 경호원들이 복도를 감시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멀리 거리가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택시들, 가게들. 저기까지만 가면 된다. 한국 대표부는 여기서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걸으면 1시간쯤 걸릴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호원들이었습니다. 24시간 저를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민아, 이제 진짜다. 주머니 속 USB를 만져봤습니다.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너무 눈에 띄지 않는 회색 셔츠, 평범한 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달 동안 관찰한 경호원들의 패턴을 떠올렸습니다. 오전 11시 교대 시간 7분. 그 7분이 제 생명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동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에는 자유시간이고 오후부터 공식 일정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바로 그거야. 오전 자유시간. 그럼 난 잠깐 산책하고 올게요. 오전 10시 57분. 저는 가방 하나를 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대장 동지.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그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제가 규칙적으로 산책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시 58분.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10시 59분 40초. 문이 열렸습니다. 회색 복도,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통로. 저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뛰면 수상하니까 빠르게 걸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온 세상이 다 들을 것 같았습니다. 11시 정각. 경호원 교대 시간. 복도를 지나 정원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쿠바의 햇살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됐다. 나왔다. 정원에는 관광객 몇 명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북한 경호원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정원 끝에 작은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11시 1분. 게이트를 밀어 열었습니다. 좁은 뒷골목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몸이었지만 그날은 젊은이처럼 뛰었습니다.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거리로 나왔을 때 택시 한 대가 보였습니다. 택시. 저는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코리어 엠버시. 코리안 엠버시. 떨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사가 잠깐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11시 3분 10초.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텔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강철민 동지, 멈춰. 경호원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기사에게 외쳤습니다. 기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냈습니다. 뒤에서 차 한 대가 저희를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따라오지 마. 11시 5분. 택시가 외교지구에 진입했습니다. 각국의 깃발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KOREA라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요. 여기. 저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저는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한국 대표부 건물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파란색 태극 문양이 보였습니다. 11시 5분 20초. 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조금만 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한국으로 망명을 원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놀란 얼굴에 한국 외교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북한 인민군 대장입니다. 한국으로 망명을 원합니다. 저는 거의 무너지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북한 경호원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쾅. 강철민 동지, 나오시오. 문 열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살았다. 살아났어. 한국 대표부 문이 닫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외교관 한 분이 물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저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밖에서는 여전히 북한 경호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쿵. 강철민 동지, 즉각 나오시오. 하지만 외교관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저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북한 밖에서 보호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표부 직원들은 즉시 서울 본부에 연락했습니다. 북한군 고위층 강철민 망명 신청. 대표부에서 보호 중. 전화기 너머로 긴급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외교관 3분과 국정원 현지 요원 2분이 저를 마주 앉았습니다. 강철민 씨 신분을 확인해도 될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인민군 대장이시군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요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망명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인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더 이상 북한 정권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수용소와 같은 북한. 이제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옷 안쪽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북한의 비밀입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해외 비밀 계좌, 고위 간부들의 권력 다툼, 그리고 김주혜의 권력 승계 계획까지 들어있습니다. 요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각 북한 대사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쿠바 정부의 즉각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강철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즉시 인도하시오. 쿠바 외교부는 난처해졌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눈치도 봐야 했으니까요. 대표부 밖에는 쿠바 경찰들까지 몰려왔습니다. 외교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대표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특별팀이 급파되었고 현지 요원들도 모였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 대장님, 우리가 꼭 모셔가겠습니다. 같은 민족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그런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정원 팀장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강 대장님을 한국으로 모시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공식 외교 차량으로 공항 직행. 2. 쿠바 정부 협조를 통한 조용한 이송. 3. 위장 차량과 경로 변경을 통한 비밀 이동. 현재 북한 측이 공항을 감시하고 있고 쿠바 정부도 압박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3번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살 수 있을까요? 팀장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셔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다음 날 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쿠바인처럼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반팔 셔츠, 낡은 청바지, 모자까지. 거울을 보니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 경호원들이 못 알아봅니다.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대의 차량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는 깨끗한 외교 차량. 여기에는 제 대역을 태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낡은 택시. 제가 실제로 탈 차였습니다. 북한 경호원들은 당연히 외교 차량을 따라올 겁니다. 그 사이 우리는 반대편으로 빠져나갑니다. 밤 11시 40분. 대표부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2대의 차가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저는 낡은 택시 뒷좌석에 몸을 낮추고 앉았습니다. 요원 2분이 양옆에 앉았습니다. 출발합니다. 택시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북한 경호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외교 차량을 쫓아가느라 바빴습니다. 속았구나.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렀습니다. 택시가 남쪽 도로로 빠져나가자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차량 1대 남부 도로에서 포착. 쿠바 경찰 차량도 접근 중. 요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머리를 낮추세요. 저는 좌석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택시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앞에 쿠바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정지. 하지만 바로 그때 뒤에서 북한 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질주해 왔습니다. 쿠바 경찰이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우리 택시는 옆 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12시. 택시가 외곽의 낡은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비행기 1대가 불을 끄고 서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로 한국으로 갑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거구나. 하지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북한 차량이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뛰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행기 트랩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50대 중반의 몸이라 숨이 턱까지 찼지만 그날은 젊은이처럼 움직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총성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총알이 제 옆 비행기 동체에 박혔습니다. 출발! 당장 출발!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이 굉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좌석에 몸을 던졌습니다. 비행기는 어둠 속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북한 요원들이 뛰어오고 쿠바 경찰들이 사이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순간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살아났어.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총구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하늘 위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 대장님,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요원이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셔야 할 때입니다. USB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손가락 3개를 펼쳤습니다. 첫째, 김정은 원수님의 해외 비밀 계좌입니다. 스위스, 중국, 싱가포르, 여러 나라에 숨겨둔 돈들이죠. 요원들이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둘째, 고위 간부들 사이의 권력 다툼 보고서입니다. 누가 누구를 견제하는지, 누가 숙청될 위험에 있는지. 그리고 셋째,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주의 권력 승계 계획서입니다. 기내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그녀는 오빠를 대신해 북한을 장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문건이 김정은 원수님에게 알려지면 평양 전체가 뒤집힐 겁니다. 요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문건을 어떻게 손에 넣으셨습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군부대장이었으니까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었으니까요. 그때 조종실에서 요원이 뛰어나왔습니다. 보고합니다. 쿠바 공군 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군용기 2대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우릴 쏠 수도 있습니까? 요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법상 쉽게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장이 소리쳤습니다. 항로 변경, 남쪽으로 회피. 비행기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저는 좌석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비행기가 흔들리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늘에 계신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6.25 때도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총알이 핏발치는 전쟁터에서 살고 싶다는 간절함만으로 버텼을까요?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평양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강철민 대장이 도망갔다는 소식에 김정은 원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분노, 배신감. 요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 대장님, 북한에 돌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족도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체제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당신들을 사랑했어. 하지만 북한 정권이 우리를 망가뜨렸어. 아빠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장이 말했습니다. 곧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합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나만 드라마에서 봤던 그곳.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꿈을 이야기하던 그곳. 24시간 편의점이 있고 밤에도 거리가 환하고 아무도 눈치 보지 않는 그곳. 이제 저도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강 대장님, 곧 착륙합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살았다. 나는 자유를 찾았다. 50평생을 북한에서 살았지만 진짜 삶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새벽 하늘을 가르며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비행기가 대한민국의 비밀 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조명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 대장님,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입니다. 요원의 말을 듣고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한국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공기, 자유의 냄새가 나는 공기. 저는 천천히 트랩을 내려가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며칠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망명을 결심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수용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평양에서 특권을 누리며 사는 동안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는 부모를 잃은 꽃제비들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간 청년들은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탈북했다가 붙잡힌 사람들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통일을 원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는 통일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 통일이나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통일은 남한식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입니다.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 더 이상 꽃제비가 거리를 떠돌지 않는 나라. 더 이상 병사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지지 않는 나라. 더 이상 강제 북송된 사람들이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가지 않는 나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은 막을 내려야 합니다. 김주의 후계 작업도 막아야 합니다. 또 다른 독재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가져온 USB 속 정보가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숨 쉬듯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꿈꾸는 것. 밤 11시에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것. TV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를 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부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언젠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6.25 전쟁으로 이 땅이 둘로 쪼개지는 걸 보셨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분단의 아픔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통일을 이뤄야 합니다. 하지만 그 통일은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통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정보를,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혼자 창가에 섰습니다. 평양 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이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언젠가 너희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않겠다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다고. 더 이상 북한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데 힘을 쓰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으로서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정권과의 싸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향한 싸움, 그리고 2,500만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한 싸움. 저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북한 동포들의 자유를 위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